K-스피릿 유튜브 방송 잡다잡다입니다. 뉴스를 잡다, 이슈를 잡다, 마음을 잡다, 잡다한 수다를 떨 기자 강나리 정유철입니다. 저는 역사와 신화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고요. 저는 문학과 미술을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취재기사 뒷이야기와 K컬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영화 그 오펜하이머가 있죠. 네, 오늘 얘기는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강나리님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죠? 예, 전 봤는데요. 네. 그날 너무 춥기도 하고 영화관이 많이 춥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중간에 한번 놓치니까 따라가기가 무척 어렵던데요. 네. 이 오펜하이머의 특징이 이제 그 런닝 타임이 180분 무려 그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된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아주 그 복합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단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시작되죠. 예를 들어서 그 오펜하이머 성장과 맨하탄 계획이 이제 한쪽으로 추진이 됩니다. 맨하탄 계획이라는 게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계획이죠? 아, 그렇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이죠. 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영화에서는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청문회만 거의 마지막 말년의 이야기인가요? 네, 말년 얘기죠. 이제 그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후의 얘기가 이제 또 같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루이스 스트로스라고 하는 장관 청문회가 또 한쪽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되면 사실 중간에 한번 놓치고 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의 원작 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 자체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데 그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잘 아시죠? 네. 저한테는 인생의 첫 베스트셀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신화 중에 하나가 그 프로메테우스였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위해서 불을 훔쳐갔기 때문에 신들의 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때 신들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펜하이머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인간에게 원자폭탄을 준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명칭이 적합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인간에게 문명을 일으켜주는 불을 준 그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줬고 오펜하이머는 인간에게 이제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불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그런 상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원자폭탄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위험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오펜하이머를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비유를 한 건데 상당히 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기사 제목을 원자폭탄의 아버지에서 반핵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호수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2번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대화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펜하이머를 원자폭탄의 아버지에서 반핵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영화 장면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을 호숫가에서 만나서 거기서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장면에서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이제 나오지가 않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니까 스트라우스가 이제 그 오해를 해서 자기를 험담하지 않았나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청문회에도 불러들고 뭐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예,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냥 그 자리를 뜨는 그렇게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오펜하이머는 그때 시대로 봐서는 이거를 개발은 해야 되는데 개발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니까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이 원자폭탄의 확산을 반대하는 반핵 운동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한 아버지가 됐는데 그 뒤에는 그거를 확산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반핵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정리를 제가 기사에서는 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영화 말고 지금 이렇게 먼저 조명하셨던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책이 이제 2005년에 이제 이 책이 나왔었는데요. 이 영화에 맞춰서 지금 그 특별판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별판을 이제 봤는데요. 이 특별판은 아주 자세하게 오펜하이머의 이제 태어나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제 여러 개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내용들이 쭉 자세히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자녀들까지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이해하려면은 뭐 이 책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오펜하이머 인생 중에서 아주 짧은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떤 그 원자폭탄 개발을 하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전반부는 진행됐다면은 이제 후반부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그 청문회 중심으로 세계적인 영웅이 이제 갑자기 그 반역자 내지는 비애국자 또는 이제 그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이제 그 청문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적인 영웅에서 공산주의자로 청문을 받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왜 이렇게 세계적인 영웅이 갑자기 이제 그 청문 대상이 돼가지고 청문회 가서 불려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사생활까지 다 그 폭로당하는지 그런 면을 또 한 번씩 주목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고민들 이런 것이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과학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간결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영화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혹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이 부분은 꼭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그 핵 개발 위험성을 다루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내가 그 공산주의가 아닌데 그 공산주의로 몰렸을 때 그 괴로운 그런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책에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그 이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대응하지 않으니까 왜 하지 않느냐고 이제 부인으로부터 그런 질책도 받기도 하죠. 그런 면들도 한 인간으로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런 면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고 또 영화를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은 또 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책을 보신 분은 또 영화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거 원자폭탄 개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싶다면은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원자폭탄 만들기라는 책이 나왔죠. 이게 86년에 나왔는데요. 1986년. 이 책이 원저가 이제 2005년 책이라면 86년 그 전에 나온 책인데 저거는 이제 오펜하이머 내용도 나오지만 오펜하이머의 그 자서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원자폭탄 프로젝트가 진행됐는가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저 책도 아주 그 명저죠. 퓰리처상 받았고 미국 도서 비평상 협회 그 상을 받았습니다. 비평가 협회 상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미 도서 수상자기도 합니다. 저 책도 같이 읽어보시면 오펜하이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책하고 같이 영화도 보셨는데 그러면 영화에서 꼭 주목할 만한 장면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영화에서는 이제 그 폭탄을 그 실험하는 장면들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그 볼만한 내용들인데요. 그것 못지않게 이제 청문회에서 권회에 차 있는 그 오펜하이머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오펜하이머의 그 반대되는 그런 그 증언하신 이런 사람들, 네, 그 또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또 다시 만나는 그 장면들, 아, 인생이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영화인데요. 그런 것도 또 한 번씩 쭉 보시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책과 영화를 함께 본다면 훨씬 풍부하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제가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결국 청문회의 주제가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인잖아요. 근데 그게 그 냉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그 오펜하이머의 공산주의 여부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걸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미국 그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과 소련이 우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과 일본에서 대항해서 그 싸우는 동맹 관계라고 할까요? 예, 이런 그 서로 우방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그때 종료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냉전 체제가 돌입되면서 그 냉전 체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폭탄을 계속해서 또 개발해야 되고 그보다 더 강력한 이제 수소폭탄도 개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다가 당시에는 그 메카시 열풍이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공직 세계까지 현재 들어와 있어서 이 미국을 뒤엎으려고 한다라는 그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 이제 맹위를 떨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명한 사람들도 이제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그 청문하거나 또그 외국으로 이제 그 추방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같이 얽혀들어서 오펜하이머도 이제 그 청문회에 불려가게 됐죠. 근데 사실 그 오펜하이머는 주위에 또 공산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그렇죠. 이제 부인도 그렇죠. 애인도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애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 모임에도 이제 오펜하이머가 참석을 했죠. 이제 그런 행정들을 보면은 이게 뭐 공산주의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심 갈 만한 그 정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이제 공산당에 가입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황만 그래서 이제 계속 집요하게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가 하고 이제 사상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죠. 추가로 한 가지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그 원자폭탄을 만들 만한 여력이 없었다라고 해서 자기 본인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그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에 사인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혹시 아시나요? 네, 이제 원자폭탄을 서둘러서 개발하게 된 게 이제 그 물리학을 발전해서 물리학에 이제 그 관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지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원자가 급속도로 분열하는 과정에서 강화하는 폭발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서 이거를 폭탄으로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나치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핵도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를 하죠.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치가 먼저 개발은 안 되고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압박을 받아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당시에는 가장 그 영향력 있고 저명한 이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보면 그 대표로 섰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맨하탄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전후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이유가 되면서 이제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독일은 그때까지 이제 이런 그 충분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그 충분한 그 연구가 안 됐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 개발을 뭐 후회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별도의 이야기인데, 제가 2010년경에 김모 박사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독일 나치에 네. 그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이제 미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라벨링을 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이 어떤 거를 개발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대륙간 탄도탄 개념 그리고 그 우주 왕복선 지금에 보면 스페이스X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우주 왕복선의 개념까지도 개발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본토 이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는 이 대기를 벗어났다가 다시 미국 본토로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일이 더 이상 더 개발을 했었을 때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일본도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우라늄, 그 주 성분이 되는 우라늄, 그것도 특수한 우라늄이라고 하는데 그 우라늄이 북한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채굴을 하기 위한 그 시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핵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쪽에서 개발한 거, 그런 시설이 남아 있어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그 보름 후에는 실제로 일본에서 출발한 원자폭탄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기사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그 독일도 이제 상당히 그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본 얘기는 뭐 그동안에 이제 그런 소문이 많았죠. 이 북한 쪽에 그 철강 이 광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거기도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무성했었는데요. 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그 규명이 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 간의 중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외부로 그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실제 사실인지 음모론인지 사실 모르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